옛날 옛적 알베르토라는 한 젊은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에 굶주려 있었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 궁금증이 많았죠. 그는 왜 모든 것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알베르토는 그의 실험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다양한 과학, 서적들과 노트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벽에는 그가 그동안 연구한 수많은 도표와 그래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정적을 깨는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어왔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운동의 시작을 이해하고 싶다면 밤 12시에 고대 도서관으로 오라. 편지를 보자마자 알베르토는 호기심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를 고대 도서관으로 부르는 것일까요? 알베르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하고 재빨리 실험실을 나왔습니다. 고대 도서관에 도착한 알베르토는 문이 무겁게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 빛이 새어나오는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한 노인이 무려 수천 년을 넘은 듯한 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알베르토가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은 고개를 들고 알베르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소, 알베르토. 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 하오. 알베르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퀴나스? 당신은 수백 년 전의 철학자인데 어째서 여기에 있는 거죠? 아퀴나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든 것이 움직이는 이유를 당신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 내가 세운 운동의 논증을 설명해 주겠소? 알베르토는 냉큼 자리에 앉아 그의 모든 관심을 아퀴나스에게 집중했습니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어. 이건 명백한 사실이지. 하지만 어떤 것이 움직이기 위해선 다른 어떤 것이 그것을 움직여야 하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으로 움직이게 한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오. 나는 이를 제1원인이라 부르지. 이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여. 알베르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의 시작은 신이라는 말씀이군요. 아퀴나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거요. 이는 우주의 모든 변화와 움직임이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인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오. 이 제1원인이 없다면 어떤 것도 지금처럼 움직일 수 없을 것이오. 알베르토는 그제서야 그의 주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과 변화가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퀴나스의 가르침 덕분에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아퀴나스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그대는 알고 있으니 내 시간도 다 되었구려. 이곳을 떠나야 하오. 알베르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도서관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깨달음을 전하며 우리의 존재와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대 도서관에서의 밤은 평범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바꾼 진리를 발견한 밤이었죠.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한여름의 숲속에서 개미와 매미가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한창일 때 매미는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었어요. 반면 개미는 땅을 까며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 대비해 식량을 모았습니다. 매미는 이런 개미를 보고 말했죠. 개미야, 너는 왜 이렇게 부지런하니? 지금 이렇게 좋은 날씨에 즐기지 않고 말이야. 개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매미야, 겨울이 오면 곧 먹을 것이 필요해질 거야. 그때를 대비해야지. 매미는 개미의 말을 무시하고 노래를 계속 불렀지만 개미는 열심히 일하며 식량을 모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겨울이 다가왔어요. 숲은 눈 속에 부쳐 얼어붙었고 매미는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떨면서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매미는 결국 개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친구 개미, 이해했어. 이제야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겠어. 제발 나 좀 도와줘. 정말 배고파. 개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죠. 매미야,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이해해.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 한번 계약을 맺어보는 건 어때? 매미는 얼어붙은 손발을 주무르며 대답했습니다. 계약이라니, 무슨 계약을 말하는 거야? 개미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돕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해. 나는 계속 식량을 모을 테니 너는 경비를 서주고 혹시 나쁜 곤충들이 우리 집에 침입하지 못하게 해줘. 이렇게 하면 서로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지? 매미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좋아. 이렇게 하면 둘 다 안전하고 나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아. 이렇게 둘은 사회계약을 맺고 개미는 매미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고 매미는 그 대가로 개미의 집을 지켰습니다. 겨울 동안 둘은 서로 도우며 무사히 지내게 되었죠. 매미는 경비를 써며 노래를 부르고 개미는 그 노래를 들으며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계약 덕분에 겨울을 나고 다시 봄이 왔을 때는 둘 다 살아남아 새로운 형태의 우정을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숲속에 퍼져 다른 곤충들도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동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개미와 매미의 이야기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통해 협동과 상호의존 이중요성을 배우게 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면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우리도 일상을 돌아보며 생각해보세요. 혼란을 피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을지 말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 좋습니다. 이제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해서 한 재미있는 썰을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샵샵샵 루소의 사회계약론 여행기섬에서의 생존 실험. 어느 한적한 여름날 당신은 우연히 참가한 사회생존 게임이란 TV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선택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콘셉트는 무인도에서 낯선 사람들끼리 모여 사회를 구축하고 협력하며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실천할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비행기가 섬에 도착하자마자 총 10명의 참가자들이 한데 모여 긴박한 눈빛을 나눕니다. 각자 이름도 모르고 배경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협력이 필수적임을 모두가 깨닫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 섬에서는 너희가 만들어가는 사회계약에 따라 생존할 것이라고 통지합니다. 첫날 모두가 숲을 탐색하고 필요한 자원을 찾기 위해 흩어집니다. 개인의 생존 본능이 강하게 작용하는 순간이지요. 탐험 중 몇몇 참가자들은 숲 속에서 열매를 가져오고 또 다른 몇몇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작한 자원 분배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 아침 한 참가자가 힘든 얼굴로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자 다른 참가자가 조심스레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계약을 맺고 서로가 지킬 규칙을 정하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입니다. 여러분은 자연 상태의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계약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참가자들은 함께 모여 다음의 규칙들을 정합니다. 1. 자원 공유 식량, 물, 도구 등 필요한 자원은 공평하게 분배한다. 2. 일반 의지 가장 합리적이고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린다. 3. 책임 분담 각자는 자신의 능력과 기호에 따라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해안가에서 고기를 잡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식량을 조리하는 식이다. 4. 문제 해결 갈등이 발생하면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해결한다. 이 새로운 계약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자연스레 사회적 유대가 강화됩니다. 더불어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는 갈등의 여지를 줄이고 모두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셋째 날, 큰 폭풍우가 다가올 조짐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참가자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기에 두려움 없이 생존을 준비합니다. 일부는 튼튼한 쉼터를 짓고 일부는 폭풍우에 대비하여 자원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사흘이 지나고 폭풍이 지나간 후 모두가 무사히 살아남은 것을 축하합니다. 참가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협동하며 살아가는 작은 사회로 발전했습니다. 마침내 한 참가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루소가 말한 사회계약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일반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강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후 무인도 생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끈끈한 유대와 협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비행기에 오르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단순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당신과 동료들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체험하며 성장하고 또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줍니다. 사람들은 이 방송을 보며 일상의 소중함, 협력의 아름다움,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재미있는 썰로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공감하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효과적 이타주의의 철학을 중심으로 한 재미있는 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와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세기 전 산정의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에 누구보다 선한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사는 여성 소피아와 남성 레오였습니다. 소피아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봉사를 했고, 레오는 그 누구보다 행동력이 뛰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소피아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사랑과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빵을 구워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누구에게나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소피아의 집은 언제든지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그녀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레오는 그의 도움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레오는 마을 전체를 둘러보며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도와야 할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좋은 인류의학 서적을 참고하며 작은 마을의 자그마한
병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또한 농작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시험을 통해 마을이 곡식이 더욱 풍부해지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상북대기에서 거대한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눈더미에 묻히고 말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소피아는 즉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수눈을 치우며 무사히 구조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레오는 손수세운 긴급 구조 계획을 가동했습니다. 그는 가장 피해가 심한 집들을 지도에서 확인하고 병약한 이들은 먼저 구조하며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했습니다. 레오는 원거리에서 눈사태를 예측하고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까지 미리 구축해 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미리 대피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구조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눈사태는 점차 이겨내게 되었지만 안전하게 마을을 복구하는 일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소피아와 레오는 서로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소피아는 레오의 계획적인 접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레오는 소피아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협력은 마을을 다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효과적 이타주의의 철학은 이렇게 현실적인 상황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소피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레오의 전략적인 접근이 만나 마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접근과 진실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도 소피아와 레오처럼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큰 선을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해볼 때입니다.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그 도움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정확히 사용된다면 세상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